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면 됩니다. 오늘 아침 밥상에 올라온 양배추 한 접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작아질 겁니다. 손톱보다 작아지고 쌀 한 톨보다 작아져서 그 양배추 한 조각을 따라 몸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커다란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은 도시의 정문이고 위장은 오래된 성벽 안시장이며 혈관은 도시 구석구석으로 이어진 물길입니다. 오늘 이 양배추 한 조각은 그 도시를 여행하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이 손님은 지나가는 정거장마다 어떤 곳은 살리고 어떤 곳은 오히려 흔들어 놓습니다.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를 정거장은 모두 7곳입니다. 정문인 입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장인 위장에서 이 가장 오래 머뭅니다. 이 세관 창고인 이 소장을 지납니다. 도시의 발전소인 갑상선을 살핍니다. 도시 전체로 뻗은 물길인 혈관을 따라 흐릅니다. 피가 굳고 묽어지는 것을 다루는 특별한 다리도 건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관제탑인 뇌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7 정거장을 한 바퀴 돌면 양배추 한 조각이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한 가지 더 귀띔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게는 사촌이 참 많습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양배추, 케일이 모두 한 집안입니다. 이들은 잎이나 꽃 모양은 달라도 속에 든 힘이 비슷합니다. 오늘 양배추 이야기로 배우는 지혜는 이 사촌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통합니다. 그러니 오늘 밥상에 양배추가 없다면 브로콜리를 데쳐 드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에 매이지 말고 이 집안 채소를 돌아가며 드시면 밥상이 더 넉넉해집니다. 그럼 지도를 접고 진짜로 작아져 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정말수님, 올해 71살이십니다. 작은 텃밭에 상추와 배추를 심어 드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몇 해 전부터 명치 끝이 쓰라렸습니다. 새벽이면은 신물이 올라와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위벽이 헐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양배추를 데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수님의 텃밭 양배추 한 조각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도시의 정문을 통과하려는 참입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입입니다. 도시의 정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곳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 여기십니다. 하지만 양배추에게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의 진짜 힘은 통째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씹고 자르는 순간 비로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안에는 2가지 재료가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료이고 하나는 그 재료를 바꾸는 효소입니다. 평소에는 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로 썰거나 어금니로 씹는 순간 그 벽이 무너집니다. 2 재료가 만나면서 새로운 물질이 태어납니다.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조금 뒤 이 도시 곳곳에서 설포라판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행의 주인공 중 하나라고 기억해 두세요. 이 장면을 조금 더 그림처럼 그려보겠습니다. 양배추 잎 속에는 아주 작은 방이 2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칸에는 재료가 얌전히 담겨 있습니다. 다른 칸에는 그 재료를 바꾸는 일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방 사이에는 얇은 벽이 있습니다. 잎이 멀쩡할 때는 2 방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칼질이 시작되고 이가 잎을 으깨는 순간 벽이 허물어집니다. 재료와 일꾼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습니다. 그 만남에서 설포라판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양배추를 통째로 삼키면 이
만남이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잘 씹어야 힘이 깨어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정문에서부터 천천히 오래 씹는 것이 여행의 첫 예의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잠깐 멈추겠습니다. 양배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 설포라판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효소는 열에 약합니다. 펄펄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재료를 깨우기도 전에 효소가 먼저 사라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연구진이 이 부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결이 비슷합니다. 너무 세게, 너무 오래 익히면 몸에 좋다는 성분이 정작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문을 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잘게 썰어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겁니다. 썰어 놓고 40분쯤 상온에 두면 그 사이에 설포라판이 넉넉히 만들어집니다. 익혀 드시고 싶다면 물에 푹 삶기보다 살짝 찌는 편이 낫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행 끝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손님이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납니다. 식도라는 골목길입니다. 손님은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곳에 도착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정거장 위장입니다. 오늘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 곳입니다. 위장을 어떻게 그려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래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는 하루 종일 강한 물이 흐릅니다. 위산이라는 물입니다. 이 물은 음식을 녹일 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두꺼운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 성벽이 바로 위점막입니다. 성벽이 튼튼하면은 강한 물이 흘러도 시장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성벽에 금이 가면은 강한 물이 벽을 파고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명치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스님이 새벽마다 겪던 바로 그 신물과 쓰라림입니다. 이 시장에는 하루의 리듬이 있습니다. 밥이 들어올 때는 성벽이 음식에 덮여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배가 텅 빈 새벽에는 성벽이 강한 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말 스님이 하필 새벽에 쓰라렸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빈속에 강한 물만 출렁이니 얇아진 벽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은 너무 오래 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끼니 사이가 지나치게 길면 성벽이 오래 헐벗습니다. 양배추처럼 성벽을 다독이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이 리듬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밥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시장은 마음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근심이 깊고 잠을 설치면은 시장은 강한 물을 더 많이 쏟아냅니다. 아무리 양배추를 드셔도 마음이 늘 졸이면 성벽이 편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밥상과 함께 마음도 느긋하게 두시는 것이 위를 돕는 길입니다. 천천히 씹고 급하게 삼키지 않는 습관이 시장을 다독입니다. 여기서 양배추 손님이 첫 번째 일을 합니다. 양배추 안에는 성벽을 손보는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위에 좋다고 알려진 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헐어버린 성벽에 새 흙을 발라주는 미장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이 간자리를 메우고 새 벽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위벽이 헐었던 분들이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속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스님의 새벽이 조용해진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마치 낡은 담벼락에 회를 새로 바르면 비바람을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이야기에는
아주 오래된 뿌리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새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진이 지난 세기 중반에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위와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신선한 양배추를 갈아 만든 즙을 매일 드시게 한 실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궤양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아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통 몇 주씩 걸리던 회복이 열흘 안팎으로 눈에 띄게 앞당겨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양배추 속에 성벽을 다시 세우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성분을 두고 위를 지키는 인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에 좋다고 말하는 그 성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균형 잡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오래된 실험 하나로 양배추즙이 약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궤양은 반드시 병원의 진단과 치료가 우선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밥상 위 흔한 채소가 성벽을 돕는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양에서 매실 농사를 지으시는 정갑수님 68이십니다. 오래 속이 쓰려 고생하신 분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곁들여 양배추를 아침마다 갈아 조금씩 드셨습니다. 약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약과 함께 성벽을 다독인 셈입니다. 몇 달 뒤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병원과 밥상이 손을 잡으면 성벽은 더 빨리 아뭅니다. 이 성벽이 어떻게 다시 서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벽은 벽돌 하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세포들이 촘촘히 이어져 벽을 이룹니다. 이 세포들은 늘 조금씩 낡고 새로 태어나기를 되풀이합니다. 헐어버린 자리에 새 세포가 빨리 돋아야 벽이 아뭅니다. 양배추 속에 위를 지키는 성분은 바로 이 새 세포가 잘 돋도록 돕습니다. 새살이 돋는 자리에 좋은 흙을 대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벽을 한 번 바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벽이 스스로 자라도록 거두는 힘에 가깝습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의 일은 성벽을 바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는 오래 살면서 말썽을 부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 속에 사는 나쁜 균입니다. 이 균은 강한 이 위산 속에서도 죽지 않고 버팁니다. 자기 몸 둘레에 보호막을 두르는 재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이 오래 눌러 앉으면 성벽이 자꾸 헐고 시장 곳곳에 염증이 생깁니다. 오래 방치되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늘 조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까 입에서 깨어난 설포라판이 바로 이 균에게 강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진은 설포라판이 이 나쁜 균의 힘을 빼는 과정을 오래 연구했습니다. 설포라판은 이 균이 몸을 지키는 데 쓰는 도구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에 잘 버티던 균에게도 힘을 발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균 이야기에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여수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시는 조평길님 71이십니다. 오래 속이 쓰려 검사를 받으셨더니 이 나쁜 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아 정해진 대로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밥상에는 양배추를 꾸준히 올리셨습니다. 약으로 균을 밀어내고 양배추로 성벽을 다독인 셈입니다. 다시 검사했을 때 균이 잘 물러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균이 확인되면 반드시 병원 치료가 먼저입니다. 양배추는 그 치료를 곁에서 돕는 조력자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대목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나쁜 균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두 가지 방패를 씁니다. 하나는 위산을 견디게 해주는 방패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벽에 몸을 단단히 붙드는 갈고리입니다. 설포라판은 이 방패와 갈고리를 동시에 무디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균이 산을 견디기 어려워지고 성벽에 붙어 있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시장을 오래 차지하던 무리가 힘을 잃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오해는 금물입니다. 양배추가 이 균을 완전히 없애는 약은 아닙니다. 균이 확인된 분은 반드시 병원에 정식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그 치료를 곁에서 돕고 성벽이 다시 헐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 연구진은 설포라판이 풍부한 새싹 채소를 사람에게 8주 동안 꾸준히 먹여봤습니다. 그러자 위 속 나쁜 균을 나타내는 표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위 속 염증도 함께 가라앉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먹기를 멈추자 다시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한번 크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성벽을 매일 조금씩 손보는 음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주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오현택님 68이십니다. 이분도 늘 속이 더부룩하고 쓰렸습니다. 큰맘 먹고 하루는 양배추를 한 대접 가득 드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은 또 잊고 안 드셨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성벽은 손볼 틈이 없습니다. 하루 한 줌씩 꾸준히가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성벽을 오히려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하니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한 대접씩 생으로 드십니다. 그런데 위장이 원래 약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위장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을 녹이려고 강한 물을 더 많이 내보냅니다. 생양배추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시장은 더 많은 산을 쏟아냅니다. 성벽이 이미 얇아진 분에게는 그 물이 내려 벽을 때립니다. 마치 마른 살룹에 좋다고 연고를 두껍게 발랐다가 살이 숨을 못 쉬고 짓무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속이 자주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분이라면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데치거나 살짝 쪄서 부드럽게 드시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양배추를 드시고 나서 속이 더 편해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쓰라렸나요? 잠깐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편해졌다면 지금처럼 드시면 됩니다. 쓰라렸다면 양을 줄이고 익혀 드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성벽이 튼튼한 분과 얇은 분에게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순천에 혼자 사시는 강복녀님 74이십니다. 위험을 오래 앓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생채를 잔뜩 무쳐 드셨다가 며칠 속이 더 아파 고생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부드럽게 볶아 드십니다. 지금은 속이 한결 편하다고 하십니다. 같은 재료라도 다루는 법이 다르면은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제 손님은 위장을 빠져나갑니다. 시장의 뒷문을 지나 다음 정거장으로 향합니다. 세 번째 정거장, 소장입니다. 저는 이곳을 도시의 기다란 세관 창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창고의 안쪽 벽은 매끈한 벽이 아닙니다. 수건의 보풀처럼 자잘한 돌기가 촘촘히 돋아 있습니다. 이 돌기 덕분에 벽의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좁은 창고의 선반을 층층이 달아 물건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넓은 벽에서 몸은 음식에서 쓸 것을 하나하나 골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양배추에는 이 창고에서 조금 시끄러운 소동을 일으키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라피노스라는 당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 당을 잘게 부수는 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더 아래 큰 창고인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라피노스를 만나면 신이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의 부산물이 바로 가스입니다. 양배추를 많이 드신 뒤 배가 빵빵해지고 방귀가 잦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대장에 사는 이로운 세균에게 이 당은 반가운 먹이입니다. 세균이 이 먹이를 먹고 자라면 대장벽을 지키는 이로운 물질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약간의 가스는 오히려 창고 아래쪽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양이 지나칠 때입니다. 처음부터 생양배추를 한 접시씩 드시면 세균이 감당하지 못하고 잔치가 너무 커집니다. 그러면 배가 답답하고 속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약한 분일수록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몸이 익숙해지도록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동은 몸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소화 힘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빵빵함이 꽤 불편합니다. 마치 바람을 가득 넣은 풍선을 뱃속에 품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나주에 사시는 임순옥님 67이십니다. 원래 배에 가스가 잘 차는 분입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크게 한 접시 드신 날이면 저녁 내내 속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라피노스는 열과 발효에 약합니다. 푹 익히면 상당 부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면 세균이 미리 이 당을 먹어 치웁니다. 그래서 익힌 양배추나 잘 익은 양배추 절임은 생채보다 가스가 훨씬 덜합니다. 배가 잘 부풀고 소화가 약한 분이라면 생채보다 익힘과 발효를 택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에서 국수집을 오래 하신 하복수님 72이십니다. 손님 밥은 잘 지어도 정작 속은 늘 더부룩하셨습니다. 양배추가 좋다길래 생채를 자주 드셨는데 배가 더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러다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 국물에 푹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스가 줄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창고 사정에 맞춰 익히니 답이 나온 것입니다. 소장 창고가 약한 분에게는 이 한 가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관 창고를 지나면 더 아래 도시의 가장 큰 창고인 대장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양배추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양배추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질긴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 섬유질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창고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창고 안찌꺼기를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마치 빗자루가 골목을 쓸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변이 굳어 고생하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아래쪽이 한결 순해집니다. 다만 여기에도 짝꿍이 필요합니다. 섬유질만 늘리고 물을 적게 드시면 오히려 더 뻑뻑해집니다. 섬유질에는 물이 함께 있어야 빗자루가 제 몫을 합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따뜻한 물을 넉넉히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이 대목에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익산에서 문구점을 오래 하신 남기철님 69이십니다. 오래 앉아 일하시고 변이 늘 굳어 고생하셨습니다. 약에 기대기도 여러 번이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양배추를 살짝 데쳐 나물처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꼭 곁들이셨습니다. 몇 주 지나자 아래쪽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밥상부터 손본 셈입니다. 창고 아래쪽이 잘 돌면 몸 전체가 가뿐해집니다. 뱃속이 편안한 아침은 하루의 기분까지 바꿔놓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섬유질을 갑자기 잔뜩 늘리면 오히려 배가 더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물과 함께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창고 아래쪽도 새 습관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창고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탕이 피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입니다. 밥이나 국수 같은 음식은 몸속에서 잘게 쪼개져 설탕으로 바뀝니다. 이 설탕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지면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의 질긴 섬유질이 창고 안에서 그물처럼 음식을 감쌉니다. 그러면 설탕이 천천히 조금씩 피 속으로 스며듭니다. 마치 둑이 물살을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밥 앞에 양배추를 먼저 드시면 식후 혈당이 덜 치솟습니다. 혈당이 걱정되는 분에게는 이 먹는 순서가 작지만 큰 지혜입니다. 한평에서 양파 농사를 지으시는 정만수님, 67이십니다. 혈당이 조금 높으셨는데 끼니마다 양배추부터 한 젓가락 드신 뒤로 식후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채소를 먼저 밥을 나중에 드시는 이 순서만 지켜도 몸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돈도 약도 들지 않는 오직 순서만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관 창고 옆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도시의 온도를 조절하는 발전소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정거장, 갑상선입니다. 목에 있는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이죠. 이곳은 도시 전체의 난방과 속도를 정하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 발전소가 잘 돌면은 몸이 따뜻하고 기운이 납니다. 발전소가 힘을 잃으면은 도시가 축 처집니다. 쉽게 피곤하고 몸이 붓고 살이 잘 찌고 만사가 느려집니다. 이것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배추에는 이 발전소와 얽히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발전소가 연료를 받아들이는 것을 살짝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쓰는 연료는 요오드라는 광물입니다. 고이트로겐은 이 요오드가 발전소로 들어가는 문 앞을 어정거리며 길을 막습니다. 마치 연료 파이프가 필요한데 그 입구를 슬쩍 눌러놓는 것과 같습니다. 갑상선이 원래 건강하고 요오드도 충분한 분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드시는 생양배추 정도로 발전소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생양배추를 많이 자주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균형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밥상은 미역과 김, 다시마 같은 바다 재료가 흔합니다. 이런 음식에는 요오드가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연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충분하면은 문 앞을 살짝 막아도 발전소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갑상선이 건강한 분이 생양배추를 조금 드셨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갑상선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매일 생양배추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좋은 음식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 역시 열에 약합니다. 양배추를 끓이거나 데치면은 이 성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갑상선이 걱정되는 분은 생채로 잔뜩 드시기보다 익혀서 알맞게 드시면 됩니다. 목포에 사시는 배점숙님 70이십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오래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생양배추를 매일 갈아 드셨다가 유독 기운이 없고 몸이 자꾸 붓는 것 같아 걱정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국이나 볶음으로 익혀 드십니다. 양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의 형편에 맞춰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이분이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갑상선이 걱정되는 분이 양배추를 아예 멀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익혀 드시면은
방해하는 성분이 크게 줄어드니 국이나 볶음으로는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양배추의 섬유질과 좋은 성분은 발전소가 힘을 잃어쳐진 몸에도 도움이 됩니다. 겁을 내어 좋은 채소를 통째로 끊는 것이 더 아쉬운 일입니다. 요오드가 든 미역국 한 그릇과 익힌 양배추 한 접시는 사이좋게 한 밥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으로 매일 잔뜩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부터 생선과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큰일 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양배추가 요오드를 맡고 생선이 요오드를 주니 서로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갑상선이 건강한 분이 밥상에서 생선 한 토막과 양배추 무침을 함께 드셨다고 발전소가 꺼지지 않습니다. 진짜 주의가 필요한 분은 이미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입니다. 그런 분은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는 습관 자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같이 먹지 말라고 겁부터 낼 일이 아니라 내 갑상선 상태부터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행은 도시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향합니다. 소장 창고에서 골라받은 양배추의 좋은 성분들이 이제 피 속으로 실려 나갑니다. 5번째 정거장 혈관입니다. 저는 이 혈관을 도시 전체에 뻗은 물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수로가 도시 구석구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물길이 부드럽고 넓으면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수로의 이 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물길이 좁아지면 같은 물을 보내려고 더 센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 압력이 바로 혈압입니다. 물길이 딱딱하고 좁을수록 혈압은 높아집니다. 양배추는 이 물길에서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양배추에는 칼륨이라는 광물이 넉넉합니다. 우리 몸에는 물을 끌어안아 압력을 높이는 소금기가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이 소금기가 물길에 물을 잔뜩 붙들어 압력이 올라갑니다. 칼륨은 그 여분의 소금기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돕습니다. 물길에 붙들려 있던 물이 빠지면은 압력이 내려갑니다. 둘째, 아까 입에서 깨어난 설포라판이 여기서도 일을 합니다. 이 성분은 딱딱해지려는 물길의 벽을 부드럽게 지켜주고 벽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을 달래줍니다. 물길이 부드러우면은 물이 순하게 흐릅니다. 이 물길의 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로의 안쪽에는 아주 얇고 매끈한 막이 발려 있습니다. 이 막이 매끈할 때는 물이 소리 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담배, 연기가 오래 쌓이면 이 막에 자잘한 상처가 납니다. 상처 난 자리에는 찌꺼기가 들러붙기 쉽습니다. 마치 매끈하던 수로 벽에 이끼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끼가 쌓이면은 물길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설포라판은 이 막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움직입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염증을 달래고 막이 매끈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물길을 젊게 지키는 일은 결국 이 얇은 막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저 옛말이 아니라 최근 연구로도 확인됩니다. 호주 에디스관 대학교 연구진이 혈압이 조금 높은 어른들을 모아 실험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드시게 하고 다른 한동안은 뿌리 채소와 호박 같은 채소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기에 혈압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양배추 같은 채소를 드신 시기에 위쪽 혈압이 더 낮았습니다. 그 차이가 2.4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도 오래 이어지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춥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오랜 관찰에서도 결이 비슷합니다. 이런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심장과 혈관의 병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안동에서 택시를 오래 모신 문상기님,
66이십니다. 오래 앉아 일하시고 혈압이 조금 높으셨습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점심 도시락에 양배추 쌈을 곁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로 혈압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짠 국물을 줄이고 양배추를 곁들이는 이 작은 이 습관이 물길의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배추의 좋은 성분은 기름과 만날 때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드실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 기름을 살짝 두르면 흡수가 한결 좋아집니다. 마른 스펀지에 적당한 물기가 있어야 물이 잘 스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상기님 이야기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물길은 하루아침에 굳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짠 국물과 앉은 습관이 쌓여 조금씩 좁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되돌리는 데에도 하루아침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다행인 것은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국물을 조금 덜 짜게 드시고 밥상에 양배추를 곁들이고 식후에 잠깐 걸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 물길은 분명히 부드러워집니다. 몸이라는 도시는 늘 스스로를 고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밥상으로 거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길에도 조심할 갈림길이 있습니다. 혈압이 원래 낮은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소금기를 밀어내고 압력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혈압이 낮은 분이 양배추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압력이 더 내려가 어지럽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김제에 사시는 조말려님 69이십니다. 원래 혈압이 낮아 아침에 잘 어지러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양배추를 드신 뒤로 유독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분은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팽팽히 당기기만 하면 끊어지듯 혈압도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탈이 납니다. 균형이 답입니다. 양배추가 물길에서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녹는 부드러운 섬유질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기름기를 녹이려고 쓸개즙이라는 물을 내보냅니다. 이 쓸개즙에는 몸속 기름 찌꺼기가 섞여 있습니다. 양배추의 부드러운 섬유질은 이 쓸개즙을 끌어안고 몸 밖으로 함께 나갑니다. 그러면 몸은 새 쓸개즙을 만들려고 피 속에 기름을 끌어다 씁니다. 결국 피 속을 떠도는 나쁜 기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물길에 낀 기름때를 서서히 걷어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완주에서 콩나물을 기르시는 배순덕님 70이십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밥상에 양배추를 늘리고부터 검사 수치가 한결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길 이야기에는 짠 음식에 대한 당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양배추가 애써 소금기를 밀어내는데 밥상이 너무 짜면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한쪽에서 물을 퍼내는데 다른 쪽에서 계속 물을 붓는 격입니다. 양배추를 드시는 김에 국물과 젓갈, 장아찌를 조금만 덜 짜게 드셔보세요. 양배추의 힘이 그제야 제대로 발휘됩니다. 이제 우리 손님은 물길을 따라 아주 특별한 정거장 앞에 섭니다. 6번째 정거장인데 여기서는 잠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혹은 혈전을 막으려고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 정거장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하영수님 73이십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이 약을 오래 드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양배추가 몸에 좋다는데 약을 먹는 나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를 굳게 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런데 와파린이라는 약은 반대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래서 언뜻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약을 먹으니 양배추 같은 푸른 채소를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연구를 모아 살펴본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이 약의 용량은 평소에 드시는 비타민 K의 양에 맞춰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채소를 하나도 안 드시다가 오늘 갑자기 양배추를 한 대접 드시는 이런 들쭉날쭉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양이 매일 크게 오르내리면 약효도 함께 흔들립니다. 반대로 매일 비슷한 양을 꾸준히 드시면 그 양에 맞춰 약을 조절할 수 있어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러니 이 약을 드시는 분에게 드리는 당부는 분명합니다. 양배추를 무서워하며 아예 끊지 마시고 매일 비슷한 양으로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드시는 양을 크게 바꾸실 때는 반드시 다니시는 병원과 상의하세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하영 스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며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양배추뿐 아니라 시금치, 상추, 부추 같은 푸른 잎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양배추, 내일은 시금치, 이렇게 푸른 채소를 그날 크게 바꿔 드시는 것도 약효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푸른 채소를 매일 비슷한 양으로 골고루 드시면 몸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결국 이 정거장에서 배우는 지혜도 앞과 같습니다. 갑자기 몰아먹지도 겁내며 끊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약을 드시는 분에게는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이제 여행의 거의 끝,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7번째 정거장, 뇌입니다. 저는 이곳을 도시의 관제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도시의 모든 신호와 기억을 관리하는 가장 높은 탑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관제탑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누구나 걱정하십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르고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 맴돕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이 관제탑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까 물길에서 만난 설포라판이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 뇌세포를 지키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와파린 이야기에서 나온 비타민 K도 여기서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이 여러 어른을 오래 지켜본 결과 비타민 K를 넉넉히 섭취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생각하는 힘이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같은 성분이 어떤 정거장에서는 조심할 대상이었다가 다른 정거장에서는 관제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내 몸에 어느 정거장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영에 사시는 신광호님 72이십니다. 요즘 부쩍 건망증이 걱정이라 하셨습니다. 이분은 저녁 반찬에 양배추 나물을 자주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약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서 관제탑을 조금씩 돌보는 셈입니다. 관제탑을 돌보는 데는 밥상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드셔도 잠을 설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탑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양배추 같은 좋은 음식에 가벼운 산책과 넉넉한 잠이 더해지면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밥상은 그 바탕을 다지는 일입니다. 좋은 음식은 씨앗이고 걷기와 잠은 그 씨앗에 주는 물과 볕입니다. 양배추 한 접시를 드시는 김에 오늘 저녁 짧은 산책도 한번 나서 보시면 어떨까요? 관제탑 이야기에 새로운 연구 하나를 더 얹어보겠습니다. 붉은빛이 도는 자주색 이 양배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붉은 양배추의 색깔 속에는
특별한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입니다. 2023년에 국제학술지에 실린 한 동물 실험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실험 동물에게 이 붉은 양배추 색소를 꾸준히 먹여본 연구였습니다. 그러자 뇌 염증이 가라앉고 기억을 다루는 힘이 더 잘 유지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색소가 장 속 세균의 균형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장이 편안해지자 관제탑도 함께 맑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래 창고와 위쪽 탑이 사실은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물 실험이라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밥상에 초록 양배추만이 아니라 붉은 양배추도 이따금 올리면 관제탑을 돕는 색소를 덤으로 얻는 셈입니다.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 하태수님 73이십니다. 요즘 자꾸 물건 둔 자리를 잊는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이분은 초록 양배추와 붉은 양배추를 반씩 섞어 겉절이를 담가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이 알록달록해지니 입맛도 살고 마음도 한결 가볍다고 하십니다. 색이 고운 채소는 눈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색 자체가 몸을 돕는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록에는 초록의 힘이, 붉은빛에는 붉은빛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색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빛깔을 밥상에 고루 올려보세요. 알록달록한 밥상이 곧 골고루 든든한 밥상입니다. 관제탑에서 비타민 K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성분의 또 다른 얼굴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의 뼈대, 바로 골격입니다. 우리 몸을 떠받치는 기둥과 대들보가 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둥이 속에서 조금씩 비어갑니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기둥이 쉽게 부러집니다. 비타민 K는 이 기둥에 칼슘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일을 돕습니다. 칼슘이라는 벽돌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못과 같은 역할입니다. 칼슘만 많이 들여도 이 못이 없으면 벽돌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뼈를 챙기려면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양배추 같은 푸른 채소가 그 못을 채워줍니다. 여기서도 앞에 이치가 되풀이됩니다. 같은 비타민 K가 피를 다루는 다리에서는 조심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는 기억을 지키고 이 골격 정거장에서는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의 성분이 정거장마다 다른 얼굴을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오복수님 74이십니다. 몇 해 전 손목을 접질렀다가 뼈가 쉽게 상해 놀라셨습니다. 그 뒤로 우유와 함께 푸른 채소를 챙겨 드십니다. 양배추 나물도 그중 하나입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굵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밥상이 기둥을 조금씩 다져준다고 믿으십니다. 관제탑을 지나며 잊기 쉬운 정거장 하나를 더 들르겠습니다. 도시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 바로 면역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제법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찬바람이 불고 감기가 도는 철이면 이 파수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물에 잘 녹고 열에 약합니다. 물에 오래 삶으면 이 좋은 성분이 국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파수꾼을 챙기고 싶다면 생으로 살짝 혹은 국물째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주에 사시는 손말려님 72이십니다.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사셨는데 양배추를 국물째 자주 드신 뒤로 한결 덜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가 감기를 막아주는 방패는 아닙니다. 다만 파수꾼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러 손길 중 하나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따뜻하게 지내고 잘 주무시는 것과 함께라야 성문이 든든해집니다.
밥상은 그 여러 손길의 바탕이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설포라판이라는 이름을 여러 정거장에서 만나셨습니다. 입에서 깨어나 위장에서 나쁜 균을 누르고 물길에서 벽을 지키고 관제탑까지 올라가 뇌를 돌봤습니다. 이 성분을 도시를 돌아다니는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몸속에는 살면서 자꾸 쌓이는 녹 같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 찌꺼기가 세포를 낡게 하고 염증을 부릅니다. 설포라판은 이 녹을 닦아내는 걸레질을 돕습니다. 여러 나라 연구진이 이 청소부의 힘을 오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성분이 어떤 병을 확실히 막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양배추는 약이 아니라 도시를 매일 조금씩 쓸어주는 성실한 청소부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정거장을 떠올려 보세요. 위장, 소장, 갑상선, 혈관, 그리고 뇌였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은 어디인가요? 속이 자주 쓰린 분은 위장 정거장을, 혈압이 높은 분은 물길 정거장을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약한 정거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양배추라도 내 몸에 어느 정거장을 위해 먹느냐에 따라 먹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여행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도시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정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지나온 정거장을 순서대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문인 입에서는 잘 씹어야 설포라판이 깨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장인 위장에서는 성벽을 바르고 나쁜 균을 다독이는 일을 보았습니다. 세관 창고인 소장에서는 가스라는 소동과 그 다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큰 창고인 대장에서는 섬유질이 빗자루처럼 아래를 쓸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전소인 갑상선에서는 익혀 드시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물길인 혈관에서는 칼륨과 설포라판이 압력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다리에서는 약을 드시는 분의 꾸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제탑인 뇌에서는 색소와 비타민 K가 기억을 지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시의 기둥인 뼈에서는 같은 성분이 칼슘을 붙드는 못이 되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에게는 비타민C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 조각의 양배추가 참 많은 곳을 돌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입에서 약속드린 조리법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양배추의 좋은 성분을 살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위가 튼튼하고 혈관과 뇌를 챙기고 싶은 분입니다. 이런 분은 생으로 잘게 썰어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썰어서 이제 40분쯤 두면은 이제 설포라판이 넉넉히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기름을 살짝 곁들이면은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이를테면은 양배추를 곱게 채 썰어 접시에 두었다가 들기름과 깨소금을 살짝 뿌려 겉절이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굳이 양념을 진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삭한 식감 자체가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씹는 소리와 함께 좋은 성분이 깨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이 약하거나 배에 가스가 잘 차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생채를 고집하지 마세요. 살짝 찌거나 부드럽게 볶아 드시는 편이 속에 편합니다. 익히면 성분이 조금 줄어도 속이 불편해 아예 못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입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익혀 드시고 양도 알맞게 조절하세요. 끓이거나 데치면은 갑상선을 방해하는 성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내 몸의 정거장에 맞춰 조리법을 고르면 양배추는 누구에게나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조리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물에 푹 삶으면 좋은 성분이 국물로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굳이 익히실 때는 두 가지 길이 좋습니다. 하나는 김이 오른 솥에 잠깐 찌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이나 찌개처럼 국물째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국물째 드시면 빠져나간 성분을 국물과 함께 다시 챙길 수 있습니다. 볶으실 때는 센 불에 짧게 볶아야 색과 힘이 살아 있습니다. 오래 볶아 흐물흐물해지면은 그만큼 성분도 줄어듭니다. 짧게 알맞게가 조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분을 그대로 두고 발효시키는 길도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 익힌 양배추 절임은 가스를 일으키는 당이 줄고 몸에 이로운 균이 늘어납니다. 정읍에서 된장과 김치를 손수 담그시는 곽재천님 75이십니다. 그런 대제철은 이분은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며칠 익힌 뒤 드십니다. 배가 편하고 밥맛도 좋다고 하십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결국 과학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다만 절임은 소금이 들어가니 혈압이 걱정되는 분은 소금을 적게 넣고 짧게 익히는 편이 좋습니다. 발효 이야기의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서산에서 젓갈을 담그시는 한복수님 69이십니다. 이분은 양배추를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뒤 유리병에 담아두고 드십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에 밥이 절로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배에 가스도 덜 차고 아래쪽도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발효한 양배추에는 이로운 균이 늘어 대장 창고를 돕는 일꾼이 더 많아집니다. 다만 이런 절임도 짜게 담그면 물길에 부담이 됩니다. 소금은 손끝으로 아낀다는 마음으로 싱겁게 담그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리 이야기 끝에 좋은 양배추를 고르고 오래 두는 법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양배추는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이 속이 알찬 것입니다. 겉잎이 싱싱하고 빛깔이 고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반으로 자른 양배추는 자른 자리부터 좋은 성분이 달아납니다. 그러니 되도록 통째로 두고 쓸 만큼만 잘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른 양배추는 물기를 닦아 신문지나 종이로 감싸 냉장고에 두시면 오래 갑니다. 잘라둔 채 오래 두면 색이 바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는 아까워도 그 부분은 도려내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양배추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정해진 양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줌에서 두 줌, 손바닥에 소복이 올라올 정도면 넉넉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거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겉잎과 속잎 중 어느 쪽이 좋을까요? 짙은 겉잎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 겉잎도 버리지 말고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겉잎은 흙과 농약이 닿기 쉬우니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드셔야 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더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양배추를 갈아서 즙으로 드셔도 되느냐는 물음이 많습니다. 위가 약한 분에게는 즙이 부드러워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갈아두면 공기와 다 좋은 성분이 조금씩 사라지니 갈면 바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심지 부분은 버려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단단한 심지에도 성분이 들어있으니 잘게 썰어 익혀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시판 양배추즙이나 알약으로 대신해도 되느냐는 물음입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밥상에서 씹어 드시는 것만 못합니다. 씹는 그 순간에 좋은 성분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섯째, 양배추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물음입니다. 위가 약한 분은 빈속보다 밥과 함께 드시는 편이 부드럽습니다. 변이 굳는 분은 아침에 물과 함께 드시면 아래쪽이 잘 움직입니다. 일곱째, 김치처럼 매운 양념으로 무쳐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위가 헐어 쓰린 분은 매운 양념이 성벽을 자극하니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여덟째, 얼려두었다 먹어도 되느냐는 물음입니다. 데쳐서 얼리면 오래 두고 국이나 볶음에 쓰기 좋습니다. 다만 얼렸다 녹인 양배추는 물러지니 생채보다 익힘에 어울립니다. 아홉째, 이가 약해 아삭한 생채가 힘든 분은 어찌하면 좋으냐는 물음도 많습니다. 이런 분은 곱게 갈거나 부드럽게 쪄서 으깨어 드시면 됩니다. 씹기 힘들다고 좋은 채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편에 맞게 부드럽게 바꾸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를 짚겠습니다. 양배추만 열심히 먹으면 이 모든 병을 다 막을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밥상 위 좋은 친구일 뿐입니다. 성벽도 물길도 관제탑도 한 가지 음식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콩과 나물, 생선과 통곡식이 함께 어울려야 도시가 고루 튼튼해집니다. 그러니 양배추 하나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여러 재료와 함께 골고루 드세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도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정말수님 이야기로 돌아가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따라 들어갔던 그 텃밭, 양배추 한 조각 기억하시나요? 정말수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양배추를 데쳐 드십니다. 새벽에 신물이 올라와 잠을 깨던 날들은 이제 뜸해졌습니다. 성벽을 매일 조금씩 손보신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조각을 따라 입에서 위장으로, 소장에서 갑상선으로, 혈관을 지나 뇌까지 몸이라는 도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늘 여행에서 한 가지 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같은 양배추, 같은 성분이 정거장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K는 피를 다루는 다리에서는 조심할 손님이었지만 관제탑과 골격에서는 고마운 파수꾼이었습니다. 설포라파는 어디서나 성실한 청소부였습니다. 라피노스는 소장에서는 소동을 일으켰지만 대장에서는 이로운 먹이였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한마디로 자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어느 정거장이 약한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 정거장을 기준으로 양과 조리법을 고르면 양배추는 나에게 꼭 맞는 친구가 됩니다. 돌아온 길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두 가지만 다시 새기겠습니다. 첫째, 양배추는 한 번에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음식입니다. 성벽도 물길도 관제탑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고 매일의 한 줌으로 좋아집니다. 둘째, 같은 양배추라도 내 몸의 형편에 맞춰 다뤄야 합니다. 위가 약하면 익혀서, 갑상선이 약하면 데쳐서,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 일정한 양으로 드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양배추는 여러분의 몸이라는 도시를 오래오래 지켜줄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분들은 모두 특별한 약이나 대단한 비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 위 양배추 한 접시를 자기 몸에 맞게 다뤘을 뿐입니다. 위가 약한 분은 익혀서, 갑상선이 약한 분은 데쳐서, 약을 드시는 분은 일정한 양으로 드셨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늘 이렇게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양배추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한 접시가 몸속 도시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는 만큼 밥상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이 여행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집에 위장이 약한 식구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슬며시 전해주세요. 함께 걷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길은 더욱 든든해집니다. 오늘 배운 이 지도 한 장이 여러 밥상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밥상에서 또 다른 재료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한 조각의 양배추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몸속 도시를 함께 걸어주신 그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